안녕하세요. 밤과 사연,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사람은 정소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이름도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도 모두 가명입니다. 올해 제 나이는 42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그냥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혼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사실 저는 신우이 남편이랑은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 쪽으로 한 번 더 꼬아서 설명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이쪽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아내 쪽 친정 식구고 그 언니의 남편이니까 뭐 신우이 남편이자 우리 집으로 보면 사돈 쪽 인척이죠. 저도 말해놓고 나면 헷갈립니다. 그냥 가족 모임에서 가끔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제 친오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29살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고 회사에서 야근에 치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신부대기실 옆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들어오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살짝 풀어진 넥타이, 손에는 휴대폰과 종이컵 커피. 그때 올케 언니가 제게 소개를 했습니다. 소연아, 인사해. 여기 우리 언니 남편, 준호 형부. 아,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그래. 얘기 많이 들었어. 소연 씨, 디자이너라며? 그게 박준호라는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눈에 비친 그는 그냥 올케 언니의 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악수할 때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다는 거.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깊게 패이던 주름 정도였어요. 그 후로는 명절 때 시댁 모임에 끌려가면 가끔 그 얼굴을 봤고 제사 때, 돌잔치 때 온갖 가족 행사에 얼굴 도장을 찍듯 한 번씩 서로 마주치곤 했습니다. 소연 씨, 이번에도 혼자 왔네요. 네. 뭐, 아직 인연이 없네요. 에이, 요즘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면서요. 그래도 외롭지 않게 지내야죠. 항상 그 정도의 대화. 무난하고 예의 바른 말들. 그 사람은 늘 중소인쇄소 사장이었고 저는 늘 디자인하는 동생. 아직 결혼 안 하네. 우리 사이는 그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34세 했던 제 결혼은 딱 4해를 버티고 끝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열정적인 창업가였고 나중에는 허무맹랑한 사업가가 되었고 끝에는 집에 돈 한 푼 안 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수개월 밀린 카드가 그리고 신용등급이 2단계 떨어졌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래도 디자인 작업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았기에 나 혼자 먹고 사는 데까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작년 한 해를 통째로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잡히는 듯 하더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광고비를 줄이는 업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디자인 외주를 줄이려고요. 리뉴얼은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죠. 메일함에는 작업 취소와 연기 알림이 줄줄이 쌓였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몇 달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안내 0카드 2개월 연체, 최소 납부액. 문자 알림이 뜨는 소리가 이제는 알람이 아니라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전기 곧 끊긴다는 안내 문자를 보고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 나 진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 그렇게 며칠을 울다 지내다가 결국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소연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집 당분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언니는 딱 한숨 한 번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고, 짐 싸. 우리 집으로 와. 언니, 나 오래 얹혀 살지도 몰라. 얼마든지 살아. 집에 방 하나 비어.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42 나이에 오빠와 올케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던 날 언니 집 거실에는 박스가 쌓였고 오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파를 옮기고 있었고 저는 그 틈 사이로 쬐끄만 내 책상과 노트북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방 써. 원래는 손님 방인데 이제는 내 방이야. 작지만 햇빛 잘 드는 방. 옷장을 반쯤 비워놓은 흔적,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는 언니가 놔둔 듯한 향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만하겠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짐 정리를 거의 마쳐갈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어이구 이사하나 봐요? 박준호. 언니 쪽 시누이 남편, 즉 저와는 기묘하게 연결된 시댁 쪽 인척. 올해 56, 동네에서 20년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친 채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자 오빠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형부 왔어? 마침 잘 왔다. 이거 좀 들어줘요. 아이고, 소연 씨 이사하는 거예요? 네, 언니 집에 잠깐 얹혀 살려고요. 준호 씨는 제 어깨 너머로 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잘 왔네.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 있는 집이 낫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저는 몰래 중얼거렸어요. 잠깐이겠지. 일 다시 잡히면 나가면 되지. 뭐 가족이고 뭐고 그냥 집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일 뿐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오빠와 언니는 맞벌이였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대부분 야근을 하고 언니는 학원 관리와 상담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낮 동안 집에는 저 혼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프리랜서의 삶이란 게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늘 불안과 함께입니다. 이번 달엔 일감이 들어올까? 택배 반품은 또 얼마나 나올까?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4시가 되고 해가 어둑해지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럴 때면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한 잔 타 마시곤 했어요. 처음 그와 제대로 마주 앉았던 것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언니와 오빠가 둘 다 회식이 겹친 날이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는 문자를 남기고 둘 다 나간 뒤였죠. 혼자 집을 지키는 기분이 묘하게 허전해서 저는 컵라면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포트를 올리고 라면에 물을 붓는데 현관 쪽에서 키패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철컥. 누구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호. 인쇄소 마감을 하고 집에 가다가 오빠에게 맡겼던 견적서를 전해주러 잠깐 들렀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만 있어요? 네. 언니랑 오빠는 회식 가서요. 지금 라면 드시려고요? 네. 뭐 별건 아니지만 저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뒤로 감췄습니다. 어른 앞에서 라면 먹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라면 끓여도 될까요? 부엌이 제 것도 아닌데요, 뭐. 우리는 한 사람은 전자레인지 앞, 한 사람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각자의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 작은 부엌에
김이 가득 차오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좀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연 씨 일은 좀 어때요? 그냥 버티는 정도죠, 뭐. 요즘 인쇄 쪽도 죽을 맛입니다. 책을 안 찍어요. 전단지도 줄이고 다들 온라인만 하니까.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 묻어난 피곤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직원도 있고 건물도 있으시잖아요. 있어서 더 골치 아프죠. 월급 날짜 다가오면 밤잠이 없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단단히 굳은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는 사는데 다음 달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디자인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줄이는 거지. 의외였습니다. 누군가 제 일에 대해 있어야 한다고 말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가 부엌에서 마주치는 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끝나셨어요? 예. 뭐, 일은 없는데. 인쇄기 돌려놓고 있기도 뭐해서요. 괜히 전기만 쓰지. 어떤 날은 그가 먼저 물어봐 줬습니다. 소연 씨는 낮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건 아닌데 가끔은 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헷갈릴 때는 있죠. 기계요? 네. 돈 들어오면 웃고 안 들어오면 울고 그게 끝이니까요. 그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좀 그럽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인쇄소를 물려받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것, 한때는 동네에서 잘 나가는 인쇄소였지만 지금은 대기업 온라인 인쇄업체들 때문에 주문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내와도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집에 가면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갑니다. 애들도 다 나가 살고요. 사장님도 혼자네요. 소연 씨도요. 그 문장 속에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였다는 것, 그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 전날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제사를 앞두고 집안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올케 언니, 오빠, 그리고 박준호까지. 시어머니, 이번 제사는 둘째네 집에서 한다. 언니네 어머님, 준비해 놓을게요. 준호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 봐오겠습니다. 네, 저도 도울게요.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제사 준비를 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언니는 시댁과의 점검 때문에 다시 어머니 댁으로 갔고 오빠는 야근해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현관 쪽에서 키패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빅 철컥. 이제는 익숙해진 발자국 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또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소연 씨. 아직 안 잤어요? 네. 제사 준비하다 보니. 그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과자 몇 봉지와 편의점 도시락 하나 그리고 캔맥주 2개. 형님 집불이 켜져 있어서 혹시 혼자 있을까 싶어서요. 저녁은 먹었어요? 대충 먹었어요. 라면으로. 라면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라도 같이 드시죠. 우리는 익숙해진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그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습니다. 대출이요? 네. 만기 연장을. 더는 어렵겠다고 하네요. 그는 평소보다 한참이나 말이 적었습니다. 라면 김 냄새가 사라진 부엌에 편의점 도시락에 뜨뜻한 냄새만 남았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가게를 지키려고, 직원들 월급을 지키려고 20년을 버텼는데 막상 안 되는 건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저도요. 버텨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순간은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쿵, 쿵,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도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제사 전날이라 언니와 오빠는 시어머니 댁으로 가 있었고 저는 집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상에 올릴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날씨 예보에는 밤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도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싸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숫자들, 카드가, 통장 잔고, 밀려있는 작업물들. 제사만 끝나면 나도 일 좀 찾아봐야지. 편의점 야간이라도 나가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빗물 튀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저는 방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혹시 자고 있었어요? 아직요. 뭐 비가 너무 와서. 그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님이 오늘 제사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락스랑 몇 가지 사다 드리려고 들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늦어져 버렸네요. 저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저렇게 서 있으면 더 젖어요. 네, 그럴까요? 거실 불을 켜고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닦고 젖은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고 치더니 집안의 전기가 툭 끊겨버렸습니다. 깜깜해진 거실 안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괜찮아요? 잠시 뒤 휴대폰 플래시가 켜지며 작은 빛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어휴, 정전이네요. 차단기 내려갔나? 네, 저기 현관 쪽 옆에 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벽을 더듬어 차단기를 찾았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그의 어깨와 제 어깨가 여러 번 스쳤습니다. 차단기를 올려도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동네 전체가 정전인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잠시 오직 휴대폰 플래시 불빛만이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바깥은 새까만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 씨, 네, 무서워요? 조금이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 거죠? 그 말이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가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좁았고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소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늘 소연 씨라고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나누어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숨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그 말이 울리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잉크와 비누 그리고 빗물 냄새가 섞인 채취가 가까이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품 안에 서 있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빠, 언니, 시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제 부모님.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나를 얼마나 후회하게 만들까.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따뜻한 한 사람의 체온에 몸이 자꾸만 기대어지는 걸 느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은 어색하고도 잔인하게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현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커피향,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머그컵, 그리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제 일은 네, 없었던 일로 할까요? 그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걸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었던 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커피잔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소연 씨, 제가 많이 미안합니다. 저도요, 사장님.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침 햇살 아래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제사를 치르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접시를 치우다가 우연히 눈을 들었을 때 거실 먼 쪽에서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 몇 초간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동시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언니가 잠들고 오빠의 코 고는 소리가 집안을 채울 무렵 문득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준호 소연 씨, 잠 안 오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사장님은요? 저도요. 소연 씨, 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가족들끼리 간단히 모여 손주 돌사진을 보며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 긴 테이블을 놓고 오빠네, 시누이네, 그리고 우리 쪽 가족까지 옥수수 수염차와 반찬 접시로 테이블이 가득했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우리 둘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때쯤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오가는 좁은 복도 한켠 잠깐 서로를 마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소연 씨, 우리는
서로의 눈을 잠시 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의 입술이 조금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 끝나고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오빠와 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TV 소리가 거실을 채울 무렵 저는 슬쩍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는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타요. 차 안은 차분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였습니다. 소연 씨, 우리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들킬 겁니다. 알아요. 들키는 순간 우리 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형님, 언니, 애들까지 다 무너지겠죠. 그의 말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형님과 소연 씨를 보면서 저 사람들 뒤에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네, 우리 그만해야겠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만해야겠죠.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그날 후회합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라고 말하면 그날 밤의 모든 따뜻함과 서로를 위로해주던 시간까지 다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면 지금 우리 둘